옛날 어느 부유한 마을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넓은 기와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지낸 자로서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곧 집안의 법이다. 내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박진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집안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유일한 아들 박현수는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박현수는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박현수를 본 박진사는 늘 못마땅해했어요. 남자가 너무 물러터지면 못 써! 내 집안은 강한 기운을 가진 여자가 들어와야 한다. 그는 며느리를 들일 때도 가문의 위엄을 지킬 강한 여성을 원했어요. 그러나 박현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여인 윤희를 선택했어요. 윤희는 착하고 성실한 성품을 가졌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박진사는 며느리의 출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애써 키운 아들이 저런 가난하고 약한 여인을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해서 윤희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시집살이였어요. 윤희가 집에 들어온 첫날, 박진사는 그녀를 험악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감히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왔느냐? 네 부모가 가난해서 널 제대로 키우기나 했겠니? 이 집안에서 너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윤희는 그 말에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시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좋다. 그렇다면 네가 정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윤희의 끔찍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지요. 박진사는 윤희에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물 깃기를 시켰어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해야 하는 법이란다. 그러나 우물이 너무 멀었고 윤희는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오느라 손바닥이 다 헐어버렸어요. 혹독한 두 번째 시험도 시작되었지요. 박진사는 일부러 설거지를 다 마친 그릇을 엎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어설프게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처음부터 다시 씻어라! 윤희는 울고 싶었지만 끝까지 참으며 그릇을 다시 닦았어요. 이어서 세 번째 시험도 시작되었지요. 박진사는 일부러 그녀에게 상한 떡을 내주었어요. 집안에 온 손님들이 모두 먹고 남은 것이 이것뿐이다. 네가 감히 따로 상하지 않은 따뜻한 떡을 원하느냐? 윤희는 떡이 상했고 차갑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그 떡을 삼켜야만 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시아버지는 상한 음식을 주고 억지로 먹게 하였고 설거지를 마친 그릇들을 깨고 맨손으로 정리하라고 하였으며 무거운 그릇들을 다시 사오라고 시키기도 하였지요. 또 새벽에 윤희가 물을 기르러 가면 뒤따라가서 발을 걸고 물을 엎질러지게 하기도 하였지요. 그녀는 점점 뭔가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지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뭐하고 있냐고요? 박현수도 사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지요. 내가 감히 아버지께 대들 수 있을까? 박진사는 집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폭군처럼 행동했지요. 여자가 고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예로부터 당연했던 일들을 네가 지금 거역하는 것이냐? 네 아내를 감싸면 너도 이 집에서 내쫓겠다. 박현수는 차마 아내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저 몰래 밤에 그녀를 위로할 뿐이었지요. 윤희야, 미안하다. 내가 더 강한 사람이었더라면 널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손으로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지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다음날 새벽, 윤희가 물을 깃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의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또 그년을 감싸러 내 방까지 온 것이냐? 그년을 감싸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너도 그 아이처럼 상한 음식을 매일 먹고 싶은가 보지? 좋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너도 오늘부터 복통에 시달려 보거라.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돼. 시아버님이 어떻게 본인의 아들한테까지 그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대로 두면 나 때문에 현수 씨까지.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윤희는 스스로 이 집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한편 그 집의 하인들도 윤희를 안쓰러워하고 있었지요. 원래 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윤희에게 시키고 있었기에 하인들은 몰래 윤희를 도와주기도 했었지요.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근심을 가득 담아두고 있지 마시옵소서. 그 말을 기억한 윤희는 몰래 하인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연히 저희는 아씨의 편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돕겠습니다. 그러자 윤희가 입을 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인들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실 대감어른께서는 귀신을 무서워하십니다. 예전에 한 무당에게서 저주를 받았다고 믿고 계십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이 집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떠올렸어요. 좋아. 그럼 나도 이대로만 당하고 있진 않겠어. 그날 밤 윤희는 몰래 자신의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박진사, 나를 괴롭히지 마라. 박진사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뭐야?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았지요. 박진사, 네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 그 소리를 듣자 박진사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대체 무슨 소리냐? 그는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어요. 이상한 일은 그날 밤뿐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밤 박진사는 다시 자려는데 이번에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는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밖에서 어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자 박진사는 깜짝 놀라 방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박진사는 밤마다 이상한 기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에도 문이 저절로 열리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진사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며칠이 지나자 박진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밑은 시커멓게 변했어요. 하인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대감어른, 밤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박진사는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날 비웃을 것이야. 그는 꾹 참고 혼자서만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꾸 부엌에서 저절로 그릇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하인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문이 흔들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되었지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마저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 대감어른,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무당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박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안 되겠다. 무당을 불러야 해. 박진사는 마침내 마을의 유명한 무당을 불렀어요. 어서 이 집을 청하해다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다. 무당은 박진사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대감어른, 혹시 며느리에게 너무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박진사는 순간 움찔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무당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대감어른, 이 집의 기운이 뒤틀렸습니다. 여기에는 억울한 기운이 가득하옵니다. 박진사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혹시 내가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된다. 그까진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어. 그러나 무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어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이 먼저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박진사는 고민 끝에 결국 윤희를 찾아갔어요. 며느리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떨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시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박진사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는 깊이 한숨을 쉬며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동안 너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다. 내가 잘못했다.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쉽게 완고한 시아버지가 사과를 한다고? 박진사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진짜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제발 부탁이다, 윤희야. 그날 이후 집안에서 벌어지던 기이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밤마다 들려오던 흐느끼는 소리도, 혼자서 열리던 문도, 저절로 깨지던 그릇들도. 박진사는 이를 보며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업보였구나. 박진사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윤희도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시집살이에 시달릴 필요는 없었지요. 박진사가 며느리 윤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에게 조용히 다가가 도움을 청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며느리야, 이 떡은 네가 만든 것이냐? 네, 시아버님, 드셔보시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던 박진사가 이제는 말없이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지요. 그가 조용히 떡을 씹으며 말했어요. 네가 차려준 밥상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구나. 참 못난 시아버지였다. 윤희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시아버님. 박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떡을 먹었어요. 박진사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후회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건 이후 윤희는 열심히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박받고 집안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나가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글도 잘 알고 학식도 두루 갖춘 훌륭한 양반가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마을에서 그녀의 영향력도 대단했지요. 윤희는 단순히 한 가정의 며느리가 아니라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날 밤 박진사는 윤희를 불렀어요. 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한때 네가 눈엣 가시 같았지. 하지만 이제는 네가 이 집안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는 멀리 장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내가 사라지더라도 우리 집안은 너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윤희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시아버님,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박진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후 박진사는 결국 편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장례식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대감 어른도 결국 깨달음을 얻고 가셨군.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느 날 저녁 박현수는 조용히 윤희를 불렀어요. 윤희야,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윤희는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지요. 아버지가 너를 못살게 굴었었지. 그때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 없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난 우리 아버지처럼 너를 매몰차게 대하지 않을 거야. 윤희는 빙긋이 웃었어요. 좋아요. 당신을 믿고 전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이제 박진사의 자리는 박현수가 대신하게 되었고 며느리 윤희는 박현수를 도와 좋은 가문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였지요. 시간이 흘러 박현수와 윤희 사이의 아들 박지훈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윤희는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지요. 나도 처음 이 집에 올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던가.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거라. 박현수도 며느리를 보며 과거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이 떠올랐지요. 그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며느리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지요. 너도 이제 가족이니 편하게 지내도록 해라. 그 말에 윤희도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새 며느리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박현수와 윤희가 따뜻하게 대해주자 편안하고 행복한 시집살이를 할 수 있었지요.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더 이상 누군가 억눌리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가족이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박진사와 그녀를 기억하며 진정한 강함은 억압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말하였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정숙하고 성실한 며느리 연희가 살고 있었어요. 연희는 마을에서도 예의 바르고 부지런한 여인으로 유명했어요. 그녀는 진수와 혼인했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은 장사를 하러 먼 곳으로 떠났어요. 곧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희는 홀로 남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했지요. 연희의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연희는 매일같이 정성껏 시어머니를 돌봤지요.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손과 발을 주물러드리며 피를 돌게 해드리고 밤에는 시어머니 곁에서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칭찬했지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남편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저렇게까지 정성껏 모시다니. 연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갔어요. 당연한 도리인데 이 정도는 힘들지 않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지요. 진수가 떠난 지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희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밭일도 해야 하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몸이 약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까지 해야 했어요. 연희는 분명 마음씨 곱고 착한 며느리였지만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다 보니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지쳐갔어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느 날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돌보아드리고 밭일도 하고 또 식사를 차려야 하는지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연희는 더욱더 피곤하고 지쳤지요. 무거운 바구니를 내려놓고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를 위해 밥을 지어야 하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결국 급히 대충 끓인 죽 한 그릇만 상에 올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말았어요. 며느리야, 죽이 이게 뭐냐? 맛이 없구나. 나는 이런 거 못 먹겠다. 도로 갖고 나가너라.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은 더 신경 쓸게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밥상이 점점 부실해졌어요. 연희야, 또 죽이냐? 다른 반찬은 한 가지도 없는 게냐? 연희야, 방에 먼지가 많아서 기침이 나는구나. 이렇게 한 소리를 듣고 연희는 밥을 다시 차려오거나 방을 깨끗이 다시 치우곤 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말을 해도 연희는 듣지 않았어요. 점점 반찬이 부족해졌고 국도 간이 맞지 않고 시어머니는 처음에 맛없는 음식을 주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었던 거지만 지금은 아침 식사를 주지 않아 못 먹게 되었지요. 게다가 방에 요강을 치우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방에는 악취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연희야, 몸이 너무 무겁구나. 예전에는 그래도 거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방 안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연희는 이제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도 버거워졌어요. 연희야, 다리가 시려서 덮을 걸 좀 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예전 같으면 한달음에 달려가 이불을 덮어드렸을 텐데 이제는 한참 후에야 움직였어요. 네, 어머님, 잠시만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불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가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늙어서 아프면 죽어야지. 연희는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웠어요. 남편은 소식조차 없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힘들고 몸과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지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진수가 떠난 지 3년 만에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내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연희가 어머니를 잘 모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집 앞에 도착했지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 안은 조용하고 어딘가 쓸쓸했지요. 마당에는 잡초와 언제 폈는지도 모르겠는 꽃잎이 시들시들한 채 떨어져 있었지요. 연희야, 집이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이렇게 개판으로 하고 지냈던 거야? 연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3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나와 시어머니를 두고 아무런 소식 없이 이제 와놓고는 저한테 한다는 말이 그게 다인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앉아 계신 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조용히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방에 들어가자 악취가 가득했어요. 연희가 유광을 치우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그런데 냄새는 둘째치고 어머니의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지요.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야위셨다고? 그는 어머니의 말라붙은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잘 다녀왔느냐? 진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길을 돌려 연희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괜찮다. 연희가 잘 챙겨주었다. 그 말 뒤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어요. 진수는 어머니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러나 연희가 있는 자리에서 더 깊게 묻지 않았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뭔가 이상하다.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셔. 그날 저녁, 연희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조용히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진수야. 진수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며 말했지요. 나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밥을 먹어보고 싶구나.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가 배불리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손을 꽉 쥐었지요. 그때 부엌에서 연희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죽을 데워왔어요. 어머니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연희가 나가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였지요. 이 죽도 그저께부터 먹던 거다. 반찬도 하나도 없고 죽 안에 있는 밥은 다 불어터져서 죽인지 물인지 먹을 수가 없단다. 그제서야 진수는 모든 걸 깨닫고 말았어요. 연희가 어머니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내가 집에 왔는데도 어머니의 밥을 이렇게 차리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그는 아내를 탓하고 싶었지만 곧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아까 연희의 말이 맞아. 나는 3년 동안 연희와 어머니를 뒤로한 채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는 나름대로 집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가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진수는 일부러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말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내는 진수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어요. 내가 중국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3년이나 흘렀지 뭐요. 그런데 참 별일을 다 보게 되더군.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밥을 뜨며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요즘 노인을 사간다고 하더라고. 노인을 산다고요? 진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데 아무 노인이나 사가는 게 아니라 살이 뽀얗고 토실토실한 노인만 사간다더군. 연희는 어딘가 찜찜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수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놓으며 말을 이었지요. 우리도 어머니를 팔아볼까? 그럼 큰 돈이 될 텐데.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도 힘들잖아. 나도 솔직히 집을 다시 안 비우리란 보장도 없고. 당장 내일부터 나가야 해서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 연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뭐라고요? 집을 또 비워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판다니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러자 진수가 이어서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팔면 되잖아. 어머니를 포동포동 살을 잘 찌워서 팔면 우리도 돈이 생겨서 좋고, 솔직히 나도 어머니를 언제까지 잘 모실 수 있을지 걱정되었는데 집에 안 계시면 나도 걱정이 없지. 진수는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연희는 혼자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팔 수 있다면. 처음엔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비싼 값에 팔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지금처럼 사는 것도 힘든데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겠어. 그렇게 해서 연희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연희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쥔기한 한약을 끓여드리고 부드러운 고기를 삶아드리고 밑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지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살이 토실토실 올라야 좋아요. 그녀의 태도가 달라진 걸 시어머니도 느꼈어요. 아가야, 고맙구나. 시어머니는 의아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자 진짜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얼굴도 더 환해졌지요. 그리고 빼짝 말랐던 몸에도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좋아, 점점 살이 오르고 있어. 이렇게만 가면 어머니를 정말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을 거야. 그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살찌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어머, 남편이 돌아왔나? 그녀는 급히 나가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야, 너 덕분에 몸이 가뿐하구나. 오랜만에 움직이고 싶어졌다. 그 말에 연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잖아. 거동이 불편해서 걷지도 못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자신의 요강은 직접 치우고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옷도 손수 빨았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시어머니가 도맡아 했지요. 심지어는 부엌에서 음식까지 만들기 시작했어요. 연희야, 내가 만든 요리 좀 먹어보거라. 연희는 되려 밥을 대접받았지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래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한단다. 그리고 잘하기도 하지. 몸이 약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며느리,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져서는 너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할 수 있으니 정말 기쁘단다. 앞으로는 내가 종종 밥을 해주마. 잘 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구나.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어머님을 팔려고 했다니. 난 사람도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수는 연희를 조용히 불렀지요. 여보, 요즘 어머니가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던데
연희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요즘 얼마나 기운이 넘치시는지. 마당도 청소해 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또 요리를 그렇게 잘하세요. 당신은 이렇게 맨날 맛있는 밥을 먹고 자랐던 거예요? 정말 부러워요. 연희는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것이 진심으로 기쁜 듯 했어요. 그러자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를 팔 수 있겠구려. 그 순간 연희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어머니를 판다고요? 팔아도 되겠더라고. 아주 살이 토실토실 잘 오르셨던데. 저기 사실 이제 어머님이 너무 건강해지셔서 안 파는 게. 그러자 진수는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연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수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팔 생각이 없었소. 나는 그저 당신이 어머니를 다시 돌보게 하고 싶었을 뿐이요. 그럼 어머니를 팔자는 이야기는? 진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다시 신경 쓰도록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소. 그 순간 연희는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는 정말 어머니를 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진수는 그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소. 어머니가 건강해지셨으니 그걸로 충분하오. 그리고 내가 바빠서 가정에 소홀히 한 내 잘못도 있소. 내가 미안하오.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어요. 며느리와 함께 집안일도 하였고 밭에도 나가고 심지어 마을 잔치에도 참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었지.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남편인 진수까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인심 좋고 현명한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아들을 성실히 키워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홍씨였는데 겉으로는 얌전하고 공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돈과 권력을 탐하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홍씨는 혼인 전부터 결혼하면 시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시어머니는 큰 재산이 없었고 조그만 초가집과 작은 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어요. 뭐야, 이렇게 가난해서야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왔담? 그녀는 속으로 불만을 품었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공손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어머님, 제가 밥 해올게요.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저도 힘든데 왜 맨날 저만 부려먹으세요? 이 집은 너무 좁아서 답답해요. 어머님, 집을 팔고 한양으로 가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아챘지만 직접 나무라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장이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부탁했지요. 며느리야, 장에 가면 쌀 한 되만 사오겠니? 하지만 홍씨는 전 장에 가는 게 귀찮아요. 어머님이 직접 다녀오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직접 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나자 홍씨는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산이 이게 다일 리 없어. 이 집에 숨겨둔 재산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녀는 장롱을 뒤지고 바닥을 두드려보며 돈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정말 돈이 없단 말이야? 화가 난 홍씨는 시어머니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시어머니를 내쫓고 남편과 단둘이 살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녀는 하루빨리 시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계략을 꾸몄어요. 며칠 뒤 홍씨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일부러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소곤거렸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밥도 잘 못 드시고 밤마다 헛소리를 하시고.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정정하신데.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홍씨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일부러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넘어진 소리에 놀라 남편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홍씨는 곧장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아까도 혼잣말을 하시고 이제는 넘어지시기까지. 혹시 노망이 드신 건 아닐까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홍씨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꾸며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밥을 짜게 해놓고는 어머님, 요즘 입맛이 이상하세요? 왜 짜다고 자꾸 하세요? 라고 물었고 숟가락을 일부러 치워놓고는 어머님이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네요. 여보, 어떡하죠?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당한다고 며느리를 쫓아낼 수도 없지. 난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점점 더 나쁜 계략을 꾸미도록 놔두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욕심을 부릴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홍씨는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쫓아낼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곧 이 집의 주인은 나 하나뿐이 될 거야. 홍씨는 시어머니를 내쫓기 위한 계략을 더욱 정교하게 짜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놔두면 저 늙은이가 계속 집을 차지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인이 계속 같은 말을 하자 점차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씨는 아예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몰래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일부러 깨뜨리고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어머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남편이 부엌으로 뛰어가 보니 깨진 그릇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자 홍씨가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까 혼자 나와서 그릇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는 계속 웅얼웅얼 이상한 말을 하셨다니까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나는 자고 있었다. 네 며느리가 잘못 본 것이겠지. 홍씨는 속이 끓었어요. 이 할멈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리 없지. 그녀는 그날 이후에도 꾸준히 거짓말을 이어나갔어요. 음식을 일부러 타게 해서 시어머니 탓을 하고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는 어머님이 기억을 못하신다며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점점 어머니가 정말로 이상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은 거세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홍씨는 속으로 비웃었지요. 그래,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어머님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겠어.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으려는 속셈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반응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몰래 집을 나와 마을 어귀에 사는 박씨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박씨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인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박씨 할머니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는 속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애를 벌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싶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듣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계략을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일부러 며느리가 엿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 뒤뜰에 묻어둔 보물이 있는데 이제 늙어서 찾지도 못하겠구나. 홍씨는 자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눈을 번쩍 떴어요. 뭐? 보물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차고 시어머니의 방문 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옛날에 시아버지가 이 집을 지을 때 황금 두덩이를 땅속에 묻어두셨지. 하지만 이제 내가 힘이 없어 꺼내지도 못하겠구나. 홍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보물이 내 것이 되어야 해. 내일 당장 찾아야지. 그러게 시어머니, 얌전히 노망 걸린 척 쫓겨나 주시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다음 날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홍씨는 곧장 삽을 들고 뒤뜰로 나갔어요. 이 할멈이 어딘가에 황금을 묻어뒀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먼저 찾아야지.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어딘가에 황금이 있을 거야.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홍씨는 온몸이 땀으로 젖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그러던 순간 땅을 세게 파다가 갑자기 삽이 딱딱한 것에 부딪혔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흥분한 홍씨는 손으로 흙을 치우고 땅속을 뒤졌어요.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썩은 나무 토막과 돌멩이뿐이었어요. 뭐야 이게? 이건 황금이 아니라 썩은 나무랑 돌멩이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너도 참 욕심이 많구나. 내가 일부러 보물이 있다고 말한 건 네 속마음을 시험해 보려던 것이었단다. 홍 씨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하지만 변명할 틈도 없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삽을 들고 땅을 뒤지는 홍 씨를 발견했어요.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홍 씨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네 아내가 나를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단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말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묻어둔 보물을 찾겠다며 저렇게 땅을 파고 있더구나. 여보, 전부 오해예요. 어머니가 노망이 나신 거라니까요? 분명히 어머니가 여기를 땅을 뒤지면 황금이 나온다고 어젯밤에 혼잣말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노망이 난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였어요. 그래, 나도 어제 어머니가 황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바로 너의 뒤에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이불을 박차고 나가는 네 소리가 너무 커서 나도 잠에서 깼지 뭐야. 그럼 제가 하는 혼잣말도 다 들은 거예요? 그래, 어젯밤에 네가 그랬잖아. 얌전히 노망 걸린 척 쫓겨나 주시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라고. 너 말이야, 여태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홍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한순간에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녀의 거짓말과 탐욕은 모두 밝혀졌고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단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거라. 어머님을 속이려 한 것도 모자라 보물까지 훔치려 하다니. 이제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남편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 그녀는 혼자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홍씨인가 봐. 그렇게 욕심이 많다며? 아이고, 시댁에서 나가게 될 정도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마을 사람들은 홍씨를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부모님조차도 그녀를 실망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네가 남의 집 귀한 며느리가 되어서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홍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밝혀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지요. 그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몇 달이 지나고 그녀는 결국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다시 받아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는 집 앞까지 왔어요. 하지만 막상 문을 두드리려 하니 집안에서는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를 대신할 새로운 며느리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홍 씨는 충격을 받았지요. 그녀가 떠나고 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거였지요. 어머님, 오늘 밭일을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그래 며느리야, 네가 와주어서 정말 든든하구나.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홍 씨는 그 문을 차마 두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망하는 법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문식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부모를 모시고 살며 농사를 짓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아내 진이를 맞이한 뒤로 그의 마음은 점점 변해갔어요. 진이는 원래 부유한 집에서 자라 돈과 재산을 중히 여겼지요. 그런데 결혼 후 그녀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가 편히 살 수 없어요. 자꾸 돈을 아낀다고 하니 우리 삶은 언제 나아질 겁니까? 진이는 틈만 나면 문식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서방님도 이제 부모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문식은 처음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말을 계속 귀에 맴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이는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떠나셔야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젊어서 괜찮지만 언제까지 늙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합니까? 차라리 작은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따로 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그게 좋겠어. 그날 밤 문식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이제 살아야 합니다. 두 분은 더 이상 이 집에 계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문식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곳은 네가 태어난 집이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다. 부모가 늙었다고 내쫓는 것이냐? 문식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저희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죠. 이 근처 산자락에 작은 오두막이라도 지어드릴 테니 그곳에서 지내십시오.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쫓겨났지요. 그렇게 문식은 부모를 버렸어요. 부모를 내쫓은 후 문식과 진이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살았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진이는 집안을 손볼 명목으로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늙은이들 밥 챙기느라 돈 낭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살림을 제대로 꾸밀 수 있잖아요. 문식도 그가 좋아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래, 이제 우리도 제대로 살아보자고. 그들은 더 이상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듯 매일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즐겼지요. 얼마 후 문식은 창고에 보관해둔 곡식을 가지러 갔어요. 문식이 창고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안에는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는 썩은 곡식들 뿐이었어요. 진이는 그 광경을 보고도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혹시 이거 어머님, 아버님이 떠나면서 우리한테 저주라도 걸고 간 거 아닐까요? 문식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오싹해졌어요. 그러나 그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진이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요. 진이는 밤마다 몰래 창고에 가서 쌀자루에 물을 붓고 곡식을 썩게 만드는 짓을 저질렀지요.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이 원한을 품고 떠났다고 믿을 거야.
그래야 더는 찾지 않겠지. 진이는 점점 더 악독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며칠 후 문식은 집안에서 돈이 사라지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분명 이곳에 보관해둔 돈인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닐까요? 그러나 집에는 도둑이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지요. 그는 여전히 몰랐어요. 그 돈은 모두 진이가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요. 진이는 문식이 모르는 사이 몰래 돈을 꺼내 자신만의 금고에 감춰두었어요. 이 남자가 언제까지 나를 편하게 해줄까? 언젠가 필요하면 나는 이 돈을 들고 떠나야지. 마을 사람들은 문식과 진이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늙은 부모를 내쫓은 불효자와 함께할 수 있나? 저런 자를 상종하면 우리 집안에도 화감이 칠 게야! 문식이 장을 보러 가도 상인들은 그를 피했어요. 우리 곡식은 너네들에게 팔 수 없어! 부모를 버린 자식이 잘 될 리 없지! 그렇게 문식의 집은 서서히 고립되어 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마을에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노부부가 끝내 굶어 죽었다더라.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한 게지. 문식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소식을 들은 진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올 일은 없겠네요. 잘 됐어요. 이제 서방님께서 미안해할 일도 없잖아요. 문식은 그녀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는 도대체... 그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흐르고 문식과 진이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자 문식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어요.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다! 그는 아들이 태어난 기쁨에 취해 한동안 과거의 죄책감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진이는 달랐어요. 그녀는 아이를 보는 순간 차갑게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럼 더 아껴야겠어요. 아니, 그보다는 우리에게 돈을 벌어오게 해야겠어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진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이가 겨우 몇 살이 안 되었을 때부터 그를 장에 데리고 가서 구걸을 시켰어요. 아가야, 저기 가서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봐.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이 돈을 줄 거야. 문식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진이에게 눌려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내가 감히 저 여자를 막을 수나 있을까? 몇 년 후 진이는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지요. 그러나 진이는 딸을 낳자마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은 돈이 안 되잖아. 그냥 나중에 시집 보내서 돈이나 받을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녀는 딸을 키우는 것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노동을 시켜 돈을 벌게 하고 딸은 어릴 때부터 허드렛 일을 시켜 부려먹었지요. 이웃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 집은 왜 자기 자식들을 저렇게 부려먹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부모가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저 아이들이 크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문식과 진이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아이들을 괴롭혔지요. 배고프다고? 배고프면 나가서 네가 먹을 걸 구해와. 우린 너희들 밥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어. 그렇게 그들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진이는 문식에게 불쑥 말했어요. 서방님, 우리도 이제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돈이 좀 쌓였으니 이 마을을 떠나서 더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해야죠. 문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여기 두고 가요. 어차피 크면 우리한테 집만 될 거잖아요? 우린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요. 문식은 그 말을 듣고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어요. 이미 그는 진이에게 완전히 눌려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입술을 떨면서 작게 이야기하였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사방님, 우리도 이제 늙기 전에 더 좋은 곳으로 가야죠. 그렇게 한밤중에 몰래 떠났어요. 아이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부모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겨진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엄마, 아빠,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린 남매는 하루아침에 부모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남은 밥을 구걸해야 했고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지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에서라도 밥 한 끼 먹고 가거라. 그렇게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며 자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루하루 부모를 원망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 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먹어 살리기는커녕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어. 우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남매는 부모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었지요. 문식과 진이는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도시로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우리가 가진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들은 장사를 시작해보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에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돈이면 금방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왜 운이 안 따라주는 거야?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결국 남은 돈마저 다 날리자 진이는 더 이상 문식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었어요. 난 더 이상 이 꼴은 못 봐.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이랑 같이 있다간 나까지 망하겠어. 그녀는 그동안 몰래 감춰둔 마지막 돈까지 챙겨 문식을 버리고 떠나버렸지요. 난 나라도 살아야겠어. 당신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해! 그렇게 문식은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문식은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돈도 가족도 잃은 문식은 살 길이 막막했지요. 결국 그는 남은 생을 거리에서 구걸하며 보내야 했어요. 엽전 한 입만 주시오. 한 끼라도 먹게 해주시오. 과거 부모를 쫓아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버려진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네가 예전에 부모를 내쫓은 그 문식이냐? 이제 와서 동양을 받겠다고? 엄마, 저 사람이 부모를 버린 사람이에요? 돈 벌어서 아이들까지 버렸다던데 왜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꼴 좋다. 지가 지 인생 그렇게 만든 거야.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멸시하며 지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버려질 줄이야.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늦었지요. 또 다른 어느 날 문식은 시장 한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청년과 여인이 있었지요. 그들은 문식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문식도 그들을 보며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그들은 다름 아닌 그가 어릴 적 버리고 떠났던 자식들이었어요.
문식은 급히 손을 뻗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새끼들아, 너희들이구나.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러나 자식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지요. 우린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린 그날부터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문식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너희가 내 자식인데. 그러나 자식들은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그냥 돌아섰지요. 그렇게 문식은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어요. 그날의 충격으로 그는 더 이상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라 생각했던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자 그는 모든 의욕을 잃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문식은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는 과거 자신이 부모를 버렸던 것처럼 아무도 그를 거두지 않았고 결국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한편 문식을 버리고 도망친 진이는 손에 쥔 돈으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나 장사가 망해버렸지요. 그녀는 남은 돈을 모아 투전판까지 손을 댔어요. 이번 판만 이기면! 그러나 운마저도 그녀를 따라주지 않았지요. 그녀는 모든 전재산을 날리고 단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길에서 떠돌던 진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버리고 떠났던 자식들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컸겠지. 그래, 어머니를 보면 기뻐하겠지. 그러나 그녀가 찾아간 곳에서 마주한 것은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는 자식들 뿐이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얘들아. 내가 왔단다. 너희의 어미가 왔다고. 어머니요? 아니요. 우리에겐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버린 날 이미 우리 삶에서 사라졌어요. 진이는 울며 애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라도 용서해다오. 어미는 돈이 한 푼도 없다. 모든 걸 잘못했으니 돈이라도 조금 주렴. 그러나 자식들은 단호했어요. 용서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를 키우지도 않았고 결국엔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우린 더 이상 어머니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그녀를 외면하고 문을 세게 닫았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버림받다니. 진이는 절망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그 후 진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혼자 떠돌던 그녀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버린 그녀는 결국 자신도 모든 이들에게 버려진 채 비참하게 생을 마쳤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를 버린 자식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버림받더라.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느냐?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법이다. 그렇게 문식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불효자의 최후로 전해졌고 그의 비참한 결말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대감이라는 부유한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넓은 땅과 재산을 모으며 큰 기와집에서 살았지만 아내를 일찍 여의고 외동아들 이현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아들이 장성하면 며느리를 맞이해 우리 가문을 더욱 빛내야지. 이대감은 나이가 들수록 하루빨리 좋은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이현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이었어요. 고운 용모의 말씨가 공손한 여인이었지요. 이대감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나도 믿어보마. 그렇게 해서 설이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지요. 결혼 후 설이는 지극히 효성 깊은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시아버님, 따뜻한 떡국을 끓여드릴까요? 아버님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방을 다시 꾸미겠습니다. 이현은 아버지를 알뜰살뜰 챙기는 설이의 모습에 흐뭇함을 느꼈지요. 설이는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휴, 저 늙은이 언제까지 살아있을까? 재산이 많다는데 도대체 언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대감이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하인들끼리 수군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며느님께서 그러셨다잖아. 시아버지가 오래 살면 골치 아프다고. 이대감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이대감은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기운이 넘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 깊어가던 중 이대감이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며느리 설이가 하인들에게 내뱉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오래 살아계시는 거야?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밥때 되면 나와서 뭘 더 달라고 하질 않나? 하인들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설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저 떡 며칠 된 거지? 어차피 시아버님께 드릴 건데 그냥 내놔. 이대감은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저 아이가 나를 일부러 괴롭히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며느리는 이대감이 아들에게 일을 고자질할까봐 언제나 교묘하게 행동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언제나 다정한 척을 했어요. 시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약밥을 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제가 더 잘 모셔야죠. 이현은 그런 아내를 보며 우리 설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었구나 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없는 사이 설이는 계속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괴롭혔지요. 이대감은 여러 번 아들에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현은 무조건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설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입니다. 오해하신 것은 아닐까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이대감은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인데도 내 아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대감은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시하고 상한 떡을 주는 것 정도였던 며느리의 행동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인 학대로 변해갔어요. 방 청소를 하지 않고 먼지를 가득 쌓이게 놔두고 이대감의 방에는 난방을 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새로운 옷을 사주지 않고 낡은 옷만 입게 하였어요. 이대감은 점점 기력이 쇠약해졌지요. 어느 날 밤 이대감은 몸이 너무 아파서
조용히 며느리를 찾아가 약을 부탁했어요. 설이야, 약방에 가서 약을 좀 지어줘 주지 않겠니? 그러나 설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깟 감기 하나로 이 난리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늦은 밤에 약방까지 다녀올 순 없잖아요. 이대감은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는 곧바로 아들을 불러 며느리의 악행을 모두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한다. 그날 밤 이대감은 아들 이현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현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이대감은 조용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지요. 네 아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가 내 방 청소도 하지 않고 내 밥상에 항상 상한 음식을 내놓는다. 내게 따뜻한 옷 한 벌도 주지 않고 감기에 걸려도 약 한 첩 사다 주지 않는다고. 이현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설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저에게 아버님을 얼마나 모시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없을 때도 아버님을 잘 챙기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놈이 아직도 며느리의 가면에 속고 있구나.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를 뿐이지 나한테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다. 그러나 이현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오해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설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요. 이대감은 절망했어요. 이제는 내 아들마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날 밤 이현은 곧장 아내 설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이야, 아버님께서 네가 너무 매정하게 대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자 설이는 깜짝 놀란 척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요. 아버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저를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이현은 고민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정말 오해하신 걸까? 설이는 더욱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요즘 자꾸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제가 뭘 해도 싫다고 하시니 제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현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위로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 이야기할게. 그렇게 해서 이현은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나서게 되었어요. 이대감은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내가 직접 당한 일인데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냐? 그러나 이현은 끝까지 설이를 감쌌지요.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이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대감은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설이는 이제 대놓고 시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했지요. 어머, 아버님, 아직 거기 계셨군요. 오늘도 그냥 방에만 계시겠네요. 이 집이 곧 제 남편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아버님도 편해지실 거예요. 이대감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이현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민해서 정말 그렇게 느끼신 걸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접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는 바로 아버지의 방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직접 방을 한번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대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방을 직접 본다면 네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겠지. 이현은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게 대체 뭐야?
그가 본 것은 너무나도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방 한쪽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오랫동안 치워지지 않은 흔적이 있었어요. 또 구석에는 얼룩진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겨울인데도 방 안은 냉기가 돌고 따뜻한 이불 하나 없이 덮을 것조차도 없었어요. 바닥에는 말라붙은 국물과 흘린 밥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이현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어요. 서리가 이렇게 방치했다고? 그는 곧장 장롱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에 있어야 할 따뜻한 겨울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 대신 이대감은 낡고 헤어진 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있었어요. 서리가 도대체 왜... 이현은 이제야 아버지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현은 곧장 아내를 불렀어요. 서리야, 아버님 방을 네가 챙긴다고 했지? 서리는 언제나처럼 능청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여보.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정성껏 모시고 있는데요. 그럼 네가 직접 아버님 방을 좀 볼래? 이현은 서리를 데리고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서리는 그제야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곧 재빠르게 태어난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 이게 뭐죠?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정리했었는데. 이현은 싸늘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서리야, 이제 거짓말 하지 마. 여보, 저도 몰랐어요. 하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현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현은 곧장 하인들을 불렀어요. 여봐라! 서리가 아버님께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라. 하인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이, 도련님, 사실 며느님께서 저희에게 시키셨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아버님 몫의 떡은 일부러 딱딱한 걸 내놓으라고 하셨고 방도 청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현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괜히 하소연하신 게 아니었구나. 이현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서리,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서리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제가 순간 욕심이 과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욕심이 과했던 게 아니라 너는 악독했다. 우리 아버님을 이토록 모질게 대하면서 어떻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현은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대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가 이제라도 깨달아 다행이구나.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지요. 이제 저 악독한 며느리를 이 집에서 내쫓겠다. 아버님, 여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하는 말도 모두 거짓이겠지. 이대감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단다. 나는 이미 네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았다. 여봐라! 짐을 싸서 오늘 안으로 내쫓거라! 그렇게 해서 서리는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한편 서리는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리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이미 사위 집에서 쫓겨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아버지를 괴롭혀서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구나.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저는 그저 남편과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아버님이 너무 오래 살아서 재산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서리의 부모는 경악했어요. 이 못된 거!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배륜아를 두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결국 서리는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거리로 나앉고 말았어요. 한때 부유한 양반가의 며느리로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리가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계신데도 저는 아내의 말만 믿고. 이대감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네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현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저는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대감은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 바로잡는 것이지. 그 말을 듣고 이효는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서리가 떠난 후 이현과 이대감은 서로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현은 스스로 집안 살림을 챙기며 아버지를 극신히 모시기 시작했어요. 하인들도 다시 예전처럼 충성을 다했어요. 이제야 집안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대감 어른. 이대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비록 악독한 며느리를 만났지만 그래도 좋은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는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상해할 일도 없고 더 이상 괴로울 일도 없었어요. 한편 서리의 악행은 마을에도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소식을 들으며 수군거렸지요. 그렇게 욕심이 많던 여자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군. 시아버지를 괴롭혀서 재산을 차지하려 했지만 결국 본인만 망했네. 몇 년이 지나도 그녀는 시집을 갈 수가 없었어요. 반면 이대감과 이현은 더욱 화목한 가족이 되어 함께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재산은 탐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며 진짜 가치는 정직함과 효도에 있다고 말했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성미 고약한 이노인이라는 늙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일찍 아내를 여의고 외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는데 자식이 장성하자 인근 마을에서 혼처를 알아보았어요. 마침 성품 곱고 살림에 능한 윤지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지요. 윤지는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서 자라났으며 조용하고 참을성 많은 성격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이노인의 아들은 부드러운 성정이었으나 아버지 앞에서는 늘 기가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지는 그런 남편 곁에 앉아 말없이 살림을 도맡고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밭일과 빨래, 바느질까지 손이 닿는 일은 다 했지요. 그러나 그런 성실함은 이노인의 눈에 전혀 들지 않았어요. 말이 없는 건 속을 감춘다는 거다. 저런 계집을 믿으면 안 돼. 이노인은 틈만 나면 아들에게 며느리를 경계하라고 말하곤 했어요. 아버지,
윤지는 늘 조용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게 문제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뭘 꾸미는지 말 한마디 없으니 오히려 섬뜩하구나. 그건 원래 윤지 성격일 뿐입니다. 나는 못 믿겠다. 저 계집은 언젠가 반드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부터 이노이는 윤지를 예사로 보지 않았어요. 밥상에 반찬이 하나 모자라면 나를 홀대하는 거냐며 성을 냈고, 된장국이 짜다 싶으면 이걸 먹고 죽으라는 소리냐며 국그릇을 뒤엎었지요. 윤지가 아침 일찍 장에 다녀와 늦게 밥을 올리면 시집살이 하면서 시간관념도 없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지요.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았고, 그럴수록 윤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되어 볕이 강해지자 장독대 옆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윤지는 장대를 들고 지붕에 올라 기와를 고치려 했지요. 그런데 마침 마당을 지나던 이노인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노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며느리를 향해 외쳤지요. 여자가 지붕에 오르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네가 모르는 게냐? 죄송합니다. 물이 새어 장독에 김칫물이 들기에 지금 내 말에 반박을 하는 게냐? 그래, 어디 한번 잘 고쳐봐라. 다 고치기 전에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윤지는 하루 종일 지붕을 고치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요. 고생스러운 일 끝에 배가 고팠던 윤지는 부엌을 향해 가려 했어요. 그런데 부엌 앞에는 이노인이 서 있었지요. 내 아들은 오늘 일이 있어서 집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되니 오늘은 부엌에 안 들어가도 되겠다. 네? 그게... 왜? 설마 나도 밥을 안 먹는데 감히 며느리가 밥을 먹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결국 윤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물집이 다 잡힌 채로 방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물집이 잡힌 손은 오래 갔어요. 그래도 윤지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지요. 게다가 바느질을 매일 시키는 이노인 때문에 새벽에는 매일 바느질을 해야 했어요. 며칠 뒤 이노인의 속점삼을 손바느질하다 실밥이 약간 삐뚤어졌는데, 그걸 본 이노인은 또 한바탕 소리를 질렀어요. 이딴 걸 꿰맸다고 내놓은 거냐? 내가 네 하인이냐? 이딴 걸 입고 다니게? 다시 꿰매겠습니다. 됐고! 내일부터 내 옷은 네 손에 안 맡긴다. 윤지는 조용히 새천을 꺼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속점삼은 다시는 쓰이지 않았고 이노이는 장에 나가 새 옷을 사왔지요. 시간이 지나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릴 무렵 윤지는 아궁이 앞에서 장작을 패다가 도끼에 손등을 베이고 말았어요. 피가 줄줄 흘렀고 윤지는 급히 물에 손을 담갔지요. 그때 부엌으로 들어온 이노이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보더니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 타령이냐? 그 한마디만 툭 던지고 돌아섰어요. 윤지는 말없이 손등을 감쌌지요. 그 상처보다도 더 깊은 상처는 이노인의 말이었어요. 설날이 다가오자 윤지는 혼자서 장을 보고 송편을 빚고 제기를 닦고 제사상을 준비했지요. 그 모든 과정에 이노이는 단 한마디도 칭찬이 없었어요. 어디서 송편을 이따위로 빚었느냐? 조상분들이 참 좋아하시겠다. 윤지는 집안 어느 곳에도 마음 뜰 곳이 없었어요. 밤마다 등불 하나 켜고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지요. 바느질을 하지 말라더니 어디서 헌옷을 다 구해와가지고는 전부 며느리에게 시켰지요. 그녀의 하루는 눈치와 참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베갯잎을 바느질하다 말고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어요.
그런데 윤지는 그 항아리에 쌀 한 줌, 팥 한 줌과 붉은 비단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넣는 게 아니겠어요? 종이에는 이노인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넣었지요. 새벽이 되었을 때 윤지는 장독대 뒤편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몰라야 해. 윤지는 주변을 살핀 뒤 항아리를 땅속에 묻었어요. 항아리 위에는 작은 돌과 나뭇가지를 덮고 흔적을 감추었지요. 한편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은 이노이는 방 안에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저 계집이 무얼 숨기듯이 묻는단 말인가? 그는 곧장 방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두 손을 꼭 움켜쥐었지요. 이건 분명 수상하다. 땅에 뭘 묻고 주변을 저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지? 이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날 새벽, 결국 이노이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내 직접 봐야 속이 시원하겠다. 날이 트기도 전에 이노이는 낡은 호미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장독대로 향했어요. 찬 이슬이 장독대 옆 돌담에 맺혀 있었고 땅은 아직 차가웠지만 이노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윤지가 묻은 자리에 돌을 하나씩 치우고 두 손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금세 손바닥만한 항아리가 드러났어요. 오호라, 여기 있군. 뚜껑을 조심스레 열자 안에는 하얀 쌀과 붉은 팥, 붉은 비단실, 그리고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아니, 웬 종이냐?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집어 펼쳤어요. 종이를 펼치자 이노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종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내 이름이 여기에 왜? 이노이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항아리를 들고 본인의 방으로 돌아왔지요. 이노이는 그 뒤로 역시 잠에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왜 팥과 쌀과 비단을 묻었는지, 또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이름을 종이에 써넣었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뒤엉켜 쉴 새 없이 맴돌았지요. 그 계집이 나를 독살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이노이는 마치 자신의 숨통을 죄는 듯한 불안감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장독대 뒤편에 서성거렸지요. 그때 마침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는 아들과 마주쳤어요. 아버지? 이 새벽부터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 잘 만났다. 나 좀 따라오거라. 이노이는 아들을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였지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더냐. 분명 나를 저주하여 독살하려는 것이야. 그러자 아들이 말하였어요. 아버지, 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보아도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을 아이가 아닙니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쌀과 팥은 귀신을 부르는 것일 것이고 내 이름을 써넣은 것은 분명 저주를 내리려는 술법이란 말이다. 거 봐라. 조용한 계집년일수록 이토록 음흉하거늘 나는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겠다. 그날 오후 이노이는 아들과 함께 항아리를 들고 인근 마을의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 나섰어요. 점쟁이는 허름한 초가집에 앉아 있었어요. 향을 피우고 낮게 읊조리던 그는 이노인 일행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일으켰지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항아리를 좀 봐주시오. 며느리가 내 이름을 써서 이걸 땅에 묻었는데 무슨 뜻인지 판단을 해주시오. 점쟁이는 항아리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어요. 항아리 안에는 쌀과 팥, 붉은 실, 종이 한 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향을 더 피우고 항아리를 빙빙 돌려보며 말없이 살폈어요. 잠시 후 점쟁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노인의 눈썹이 치켜올랐어요.
뭐라! 쌀은 복을 부르고 팥은 나쁜 기운을 막으며 붉은 실은 장수와 평안을 염원하는 뜻입니다. 종이에 이름을 쓴 것은 그 복이 닿기를 바라는 사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지요. 거짓말! 속을 알 수 없는 그 계집이 이걸 왜 몰래 묻었겠소? 점쟁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방식이지만 예전에는 며느리나 자식이 시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런 항아리를 묻곤 했습니다. 몰래 묻은 건 아마도 말로는 허락을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이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아들도 점잖게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라도 진심을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노인은 무겁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점쟁이에게 물었지요. 그럼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도 사라질 수 있겠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노인은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조용히 걸으며 부친의 표정을 살폈지요. 그 얼굴에는 혼란과 부끄러움, 후회의 기색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방 안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그 아이가 내게 독이 아니라 복을 안겨준 것이었구나. 며칠이 지나도 이 노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방 안에 앉아 창호 밖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를 되뇌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윤지는 예전처럼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이불을 털고 마당을 쓸었지요. 그러나 이 노인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전보다 훨씬 달라 보였지요. 하루는 이 노인이 뜰에 앉아있던 윤지를 불렀어요. 며느리야!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예, 아버님. 이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고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날 너가 묻은 항아리를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다. 윤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너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식의 말까지도 모두 믿지 못했단다. 그리고 그동안 너에게 퍼부은 말들이 모두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구나. 윤지는 눈물을 훔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이후 이 노인은 스스로를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받으면 맛있게 먹겠다며 인사를 하고 한 끼를 마치면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어쩔 때는 고생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지요. 작은 일상이었지만 윤지에게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어요. 그 며느리 이야기가 사실이래. 그 집 영감이 며느리를 못살게 굴어놓고는 혼자 찔려가지고 며느리가 항아리 묻은 걸 보고 독살이니 뭐니 소란을 피웠는데 알고 보니 그게 영감의 복을 비는 거였다고 점쟁이가 이야기하더래. 그 후로 영감이 사람이 달라졌잖아. 저런 며느리면 집안이 오래 가겠지. 윤지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어요. 윤지야, 이리 와봐라. 요 며칠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아주머니. 덕분에 잘 지냅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넸지요. 어느 날 저녁 이 노인은 아들을 불렀어요. 방 안에 등을 켜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된다. 아버지, 아직 기운도 좋으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그동안 나 하나 믿고 살던 집안인데 이제는 너와 윤지가 잘 이끌어야 한다. 예, 잘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내 유산을 정리할 생각이다. 내가 가진 집과 땅들, 그리고 밭 일부는 너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윤지에게 남기고자 한다. 아버지, 윤지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내가 쏟은 의심과 모진 말에 대한 사과다. 그 아이는 내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복을 빌어준 아이였지.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며칠 뒤 이노이는 직접 종이를 펴고 붓을 들었어요. 자기함을 열고 아내가 남긴 비녀를 꺼냈지요. 그 비녀와 함께 서를 써내려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제야 나도 네가 진심이었다는 걸 안다. 그날 밤 이노이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는 침상에 누운 채 마지막 말을 꺼냈지요.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너희 둘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긴다. 아들에게는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너는 늘 내 아래에서 말없이 참았지? 하지만 이젠 가장으로서 윤지를 곁에 두고 이 집안을 든든히 지켜주어라. 그리고 윤지에게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이 집에 들어온 건 내 인생의 큰 복이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전하고자 유서를 남겼다. 그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머리맡에 서랍을 가리켰어요. 거기 있다. 내 마지막 마음이.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그의 얼굴은 편안했어요. 오랜 세월 품고 살았던 고집과 오해, 미움과 후회가 모두 사라진 듯한 평온한 표정이었지요. 며칠 후 장례가 끝나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이 이노인의 유서를 펼쳐 낭독했지요. 본인은 이 가산을 아들에게 절반을 전하고 며느리 윤지에게 나머지 절반을 전함을 밝히노라. 이는 윤지를 딸로 여긴 내 뜻이며 그의 진심을 비로소 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화목하고 곧게 살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자손에게 이어가길 소망한다. 자리에 모인 이들은 놀란 얼굴로 윤지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에게도 가산을 전한다는 유서는 그 마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감탄을 뱉었어요. 윤지 저 아가씨 결국 인정을 받았구먼. 그 무뚝뚝한 영감이 저렇게까지 써놓을 줄이야. 역시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그로부터 며칠 후 윤지는 장독대 뒤로 나갔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작은 항아리를 다시 꺼냈지요. 그 안에 쌀과 팥은 조금 색이 바래 있었고 비단실도 바람에 노출되어 살짝 낡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항아리를 꺼내 새로운 쌀과 팥을 채우고 붉은 비단실도 새 것으로 갈아 묶었어요. 그리고 새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었지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진심이 닿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항아리를 다시 덮고 조심스럽게 묻었지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자리에는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장독대 뒤에 다녀오셨습니까? 너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단다. 시간이 더 흐르고 윤지가 나이가 많아졌을 무렵 동네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었어요?
복과 고마움이 담겨 있단다. 그럼 그걸 묻으면 복이 와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담겼을 때만 그렇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저도 하나 묻을래요. 윤지는 그 말에 살며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렴. 그 진심은 언젠가 꼭 닿을 테니까.